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최주원 수석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되게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 이제 강의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좀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저는 좀 가볍게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니깐요. 좀 뭐 이렇게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에서 수석을 맡고 있으면서 컴퓨터 공학 박사,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라서 다수의 개인정보 보호 강의라든지 자문 활동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료 분야만큼 참 중요하고 중압감을 느끼면서 비즈니스 도메인에 종속된 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융 분야도 역시 되게 중압감이 있고 되게 중요한 건 맞으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산업이야말로 의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4개 카테고리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편하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특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통계 자료 분석, 세 번째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라든지 아이템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하고 활용에 대한 미래 방향성은 어떤지 한번 진단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특성 분석입니다.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개인정보의 기술적인 어떤 머리 아픈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파서 병원을 갈 일이 되게 많은데 아니 여기는 의원이고 여기는 병원이고 저기는 또 종합병원이라고 하네? 저기는 또 상급 종합병원은 또 뭐냐? 뭐 이런 얘기들 아마 한 번씩은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산업이라고 하면은 전방 산업인 의료업과 그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인 후방 산업으로 좀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인제 가볍게 헬스케어 부분을 보면은 운동이라든지 식단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를 수행하는 다수의 어떤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제약회사들의 어떤 산업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인제 우리가 진짜 병원에서 좀 치료를 한다든지 재활을 하는 때 인제 좀 어떤 적용을 받는 증상 완화라든지 재활, 예방,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료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의료업에 관련된 치료, 예방, 재활, 증상 완화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개인정보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헬스케어 데이터들도 무척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 의료 산업,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군이야말로 정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의 특성을 좀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급성입니다. 환자들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수술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급성을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 그다음에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가치성을 줄 수를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진료 정보나 개인 정보들은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선순환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을 들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환자 신체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민감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현황 및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상급 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의원급 병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실 텐데요. 좀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들이 어떤 의사 시험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보통 개원을 많이 하잖아요. 개원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과라든지 아니면 이비인후과나 안과 이런 병원들을 좀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병원들은 의원급 병원입니다. 의원급 병원이다 보니까 시설 규모도 좀 작고 30 병상 이하의 미만의
그 병상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가 병원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 동네 병 뭐냐 그 의료기관일 텐데요. 보통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은 한 3층 정도 돼 보이는 좀 의원급보다도 좀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병원들이 보통 병원이고 이때는 병상 수가 대략 한 30 개에서 100개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0 개를 초과하는 인제 보시다 보면 '어 저기 빌딩형으로 종합병원들이 있네.' 이렇게 좀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종합병원들도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상 수가 100 개에서 300개, 그다음에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좀 이렇게 좀 도심 지역에 아주 큰 빌딩을 갖고 있다면은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특정한 기준을 초과한 초대형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뭐 건국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2년도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은 4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부에서 병원을 관할해서 관리하는 그 병원들이 있는데 국립대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 12곳을 포함해서 45개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은 현재 256개, 그다음에 의원급 병원은 68,538 개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 합치면은 대략 한 7만 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정보 시스템들을 좀 뜯어보면은요. 저희들의 그 병원에 있는 정보 시스템들 총칭해서는 HIS라고 불립니다.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도 정확히 더 뜯어보면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통칭해서 보통 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렇게 CDW로 구성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량의 환자 정보, 개인 정보, 민감한 정보들이 생산되고 처리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얘기 드렸던 시스라고 하겠습니다.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 세부 내역들인데요. 아까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EMR이고, 두 번째는 OCS고, 세 번째는 팍스고, 네 번째는 리스인데요. 첫 번째 EMR은 이거는 좀 우리 일반인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환자가 맨 처음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이 사람이 언제 며칠에 와 가지고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과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가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네임은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OCS가 있는데요.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처방 전달 시스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진료를 통해 가지고 의사분들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처방을 내리는데, 이런 처방들을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약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관 병원들한테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팍스인데요. 픽처 어카빙 앤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이거는 오로지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형 데이터도 이제 저장이 되겠죠. 환자 정보라든지 무슨 진료를 받았고 어떤 임상 검사를 했는지가 저장이 되긴 하는데, 주로 뭐 MIS라든지 뭐 CT 촬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가 저장되신다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상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레버러토리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의료 검사,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맨이라는 그 이비인후과 뭐 질병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전정도 검사라든지 뭐 이제 청력 검사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데, 그런 검사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도 홈페이지나 뭐 웹상에서도 많은 유출 사고, 개인정보 보호 사고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그 개인정보의 중요성, 아니면은 어떤 또 크리티컬한 사고들은 여기 말씀드렸던 HIS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워낙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에 대한 정보라든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혹시라도 위변조되면은 진짜 환자들의 생명이라든지 건강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우리 의료기관의
어떤 그 정보 시스템 구성도의 샘플 모델을 좀 담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MR, 팍스, 리스, 그다음에 OCR 시스템들이 병원 내부망에 물론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시스템들이 일부는 그 외부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환자라든지 의료기관 관계자들한테도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여기서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시스템 구성도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단에다 좀 그림을 그려봤고요. 하단에서는 해커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웹상의 취약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유출하거나 위번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측면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단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패스트 환경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 화면 담아봤습니다. 왼편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 분석이고요. 보호 환경 분석이고요. 오른쪽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 분석인데요. 먼저 개인정보 보호 환경 분석에서는 패스트 분석이니까 폴리시 측면에서 또 소셜 측면에서 이코노미 측면에서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4개 분류로 좀 나눠서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폴리시 부분에서는 의료법이 2020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졌냐면은 그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기부라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통보를 하고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과기부라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도메인은 약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하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고하도록 그런 법이 좀 개정이 됐고요. 저희 내부에 진료정보 치매대응센터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치매 대응을 조사 분석을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인증조사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평가를 반영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의료기관이 얘가 종합병원이 맞는지 아니면 뭐 상급병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하고 조사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때 개인정보 보호 평가 부분을 점수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족을 못하면은 인정을 못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상급병원이 ISMSP 인증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유출이 점점 감소되고는 있으나 이따가 좀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외적인 공격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 아까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산업분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들도 어떤 우리 보안 솔루션 같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망분리 기술이라든지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고 SOA라고 하죠.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리스폰즈인데 뭐 이제 차세대 정보 보안 관제 시스템들 기술을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 활용 관련된 환경 분석입니다. 폴리시와 소셜 측면에서는 우리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감염 정보가 활용 방향이 좀 증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죠. 그 데이터산업진흥법의 시행에 따라서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기술 측면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리고 또 법무처 의료기기 정주기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다양한 의료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연구개발 사업들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다수의 병원 의료기관들이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관련된 기반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신규 의료기기 또 개발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1챕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의료 개인정보의 시급성, 가치성과 또 의료 개인정보의 활용성과 민감성을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뭐 국가적인 아젠다를 도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산하기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요. 또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라든지 공공기관이 할 게 아니라 우리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유관 기관에서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미래 방향성을 도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의 주요 IT 컴플라이언스 현황입니다. 이제 아까 좀 이렇게 뭐 폴리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약간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 거고요. 의료법과 관련돼서는 진료정보 침해 사고 관련된 법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드렸던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들이 모두 다 해당 사항이고요. 만약에 진료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은 300만 원의 벌칙금과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정보 교류 보완 조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대형 상급 병원들은 진료 정보들을 DB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안 조치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14개 의료기관들이 지금 그 진료정보 문서 저장소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반드시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아까 얘기 들었지만 대형 병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급 병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저희 의료기관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도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주 큰 대형 병원 8곳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ISMS-P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상급 병원들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특히 상급 병원들은 100%다 모든 그 기관들이 ISMS-P 인증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의 관리적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 통계 현황입니다. 통계 현황을 뭐 이제 1, 2파트로 좀 나눠가지고 좀 담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참석하신 우리 내빈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그럼 정보보안 뭐 전담 부서 현황이라든지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텐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수조사는 물론 아니고요. 20년도에 그 보건의료 정보화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때 총 57개 의료기관들은 샘플링해서 조사한 건 맞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은 모든 전체 의료기관의 그 정보보호 전담 부서는 약 66%, 67% 정도 구성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보보호 부서들이 아직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부서가 없이 같이 이제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규모가 큰 상급 병원들은 88% 거의 뭐 90%에 육박하겠죠. 이런 부분 이 정도의 비율로 전담 부서가 구성이 돼 있고요. 종합병원은 이제 약간씩 떨어집니다. 69%, 종합병원은 52%, 그다음에 병원은 28%, 의료기관 전체를 통합해 보면은 대략 한 67% 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과 300병상 미만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이런 의료기관들은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DLP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제어 솔루션, 뭐 DB 암호화, 프린터 출력물 보안 솔루션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조사를 해놨습니다. 상급 병원부터 보면은 대략 한 50% 비율로 DLP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은 71% 정도, 보조기억 장치 제어 솔루션은 69% 정도, DB 암호화는 97% 정도, 프린터 출력물 보안 솔루션은 61%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 이상으로 좀 어느 정도 준수하게 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면은 병원이 있는데 이제 병원 아까 얘기 들었던 30개 병상 정도 소규모 병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역시 좀 비율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DLP는 40% 정도,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은 44% 정도, 보조기억 장치 제어 솔루션은 41% 정도, DB 암호화는 73.9% 정도, 프린터 출력물 보안 솔루션은 3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사회보장정보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치들을 좀 더 많이 보급해 달라.
좀 이렇게 요구를 하고는 있으나 이게 어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이 좀 자발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민간에 오늘 참여하신 우리 내외빈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솔루션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영업이라든지 좀 설득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전담 부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들은 보셨는데 그럼 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직원들이 약 2,500명 정도인데 그중 보안 전담 인력은 1명입니다. 조금 좀 창피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전담 인력은 한 0.6명 정도. 근데 다만 이제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하는 인력과 좀 겸직하는 인력을 좀 따져보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상급 종합병원은 연평균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종합병원들은 한 2.8억 정도니까 3억에 육박하죠. 근데 문제는 종합병원 중급부터입니다. 300병상 미만부터 2,500만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이 조금 좀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500만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시 관제를 수행하는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 중 8개 기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상급 병원들은 안 하냐? 물론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보안 관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K 쉴더스라든지 안랩이라든지 뭐 이글루라든지 이런 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면서 일부 이제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조금 파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365일 24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관제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조금 좀 임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도 빈익빈 부익부다. 대형 병원들은 그래도 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 계신 CEO분과 CIO분들도 인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보안 장비를 구축했다고 이 상황 하나만으로 우리가 보안이 잘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많이 뭐 위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의 두 가지 큰 카테고리의 분석인데 이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기관 단독으로 치매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기관의 보안 사고가 막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태도 좀 패턴도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 개별적으로 없는 예산으로 막 쥐어짜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기가 되려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관리 능력과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아까 얘기 들었듯이 1명, 뭐 0.6명 또 이제 겸직을 해서 2명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 분들이 인프라 관리는 되게 잘하시는데 정보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역량까지 이렇게 높은 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보안 솔루션 중심의 보안 대책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냥 장비 하나 사놓고 뭐 UTM 하나 사고 IPS 사고 DLP 도입했으니까 우리 뭐 개인정보도 좋고 정보 보안도 좋아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체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시 보안 관제 체계가 아직은 좀 달성한 병원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료기관 대상의 치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SK인포세의 그 리포트를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전체 산업군을 봤을 때 항상 탑 오브 탑에 준해 있습니다. 뭐 2위, 3위 이렇게 그 빈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해커들이 얘네들 의료기관들 공격하면은 이게 돈이 되네? 이런 소문들까지도 다크웹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의료기관의 그 많은 데이터들이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민감하고 시급한 데이터들이니까 공격해서 진료가 안 돼? 그러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큰 뭐 어떤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도를 설명드렸는데 이 다음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사고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사고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관리 부분에서도 물론 사고가 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대학병원에서 총 17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이해관계자라든지 외부 관리자에 의한 반출 사고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관리 부분의 사고는 어떤 이미지 제고나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 부분에서 사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년, 21년부터 의료기관의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42건이고 이 중에 38건은 환자 진료 정보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발생해서 랜섬웨어 또 비중도 되게 크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 랜섬웨어가 감염돼 가지고 암호화만 되느냐? 아니요. 얘네들이 무조건 랜섬웨어가 감염시켜 놓고 데이터 일단 유출하고 그다음에 암호화시킵니다. 왜? 팔아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시급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외에서도 다양한 랜섬웨어 뭐 사고라든지 뭐 유출 사고가 있는데 최근에 그 국외에서는 재밌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랜섬웨어와 함께 환자 진료 정보를 위조한다든지 변조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고 요걸 가지고 악용하려는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 사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깐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사고 사례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17건의 뭐 대형 병원들의 유출 사고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형 병원들이죠. 이런 병원들에서 집요한 아파트 APT 공격과 이제 저희들이 재미로 뭐 APT 공격을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드밴스 퍼시스턴트 트리포트 공격인데 아파트 공격과 랜섬웨어 공격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내부자라든지 외부자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뭐 작년에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조금 빈도는 이런 부분은 좀 관리 측면의 잘못으로 인한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이버 테러 집단이나 북한 배후의 해커 집단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그 공격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고 고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국외에서는 그 환자 정보들을 위변조하는 기술이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먼저 2017년 8월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의료기기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얘기 들었던 임상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그 환자들을 이렇게 IP 통신 기반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바로 인터넷 그 DB에다가 저장하고 전송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들이. 근데 이런 기기들을 오작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약물주의 펌프가 있습니다. 약물주의 펌프를 해킹해 가지고 이거를 과다하게 갑자기 투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투입을 정지시킨다든지 하는 기술들이 뭐 인제 나타나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입니다. 작년인데요. 이런 또 아주 특이한 기술이 하나 나왔는데 아까 팍스 시스템이라고 있고 이 팍스 시스템은 CT나 MRI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미지 영상 정보를 위조를 해 가지고 마치 정상 데이터인 것처럼 위변조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있었던 그 트라이한 사례인데요. 정상적인 폐 환자 그 환자의 폐 사진에다가 마치 암인 것처럼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해커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인제 암 환자인데 내일 인제 당장 뭐 다음 주에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폐암 환자의 CT 이미지라든지 MRI 그 이미지를 위조해 가지고 정상인 것처럼 폐 암 위치를 위변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절개했는데 뭐 다른 데 폐암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개인정보 침해 사고인데요. 빈번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병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또 그걸 가지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활용한 사례인데요. 뭐 2016년 8월에 서울에 있는 소규모 의원급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인제 좀 악성 코드를 투입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무단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인제 재밌는 게 이런 사고들이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병원급에서는 이게 발생한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좀 운영이 되다가 걷잡을 수 없는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규모 병원인데 해커들이 주로 인제 이렇게 좀 침투하는 게 그냥 일반 병원들보다도 성형외과라든지 인제 좀 민감하잖아요. 이미지 데이터도 막 있고 하니까 환자들의. 이런 쪽으로도 공격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의료기관 대상의 그 침해 사고 발생하면은 대략 한 60% 에서 80% 정도는 랜섬웨어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개인정보 유출해서 다크웹에다가 인제 거래를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렇게 크게 이렇게 아니면은 대단위로 막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랜섬웨어는 병원이 당장 환자들의 진료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그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랜섬웨어에 걸려 가지고 해커가 그 몸값을 요구해서 그걸 지불했다는 의료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 주고 만약에 이제 암호 복호화 키를 받았는데 그게 또 100% 되느냐, 복원되느냐,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염려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랜섬웨어 공격으로 해외에서는 2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년 9월에는 독일의 뒤셀부르프 병원에서 수술 예정인 여성 환자가 해커가 랜섬웨어를 신고 시스템이 만비가 돼 가지고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고요. 19년도 7월에는 미국 그 알라바마의 스프링힐 병원에서 아기가 역시 그 HIS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빈번한 랜섬웨어도 발생하고 빈도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은 국립대학교 병원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를 통해 가지고 산하 기관, 그다음에 본부 소속 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지방 의료원 등 82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실시간 보안 관제, 위협 정보 공유 및 소산 백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한국사회보장정보에서는 22년 3월에 보건복지정보보호관리단이 신설됐습니다. 이 보건복지정보보호관리단에는 개인정보보호센터와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진료정보 침해대응센터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3개 기관이, 3개 센터가 보건복지 전문야 혹은 우리 의료기관에 집중해서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심평원이라고 하죠. 심평원에서도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먼저 개인정보보호센터는 보건복지 전문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그다음에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대상 직접 평가, 그다음에 교육 및 수료증 발급 관리, 그다음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에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총 49개의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정보보안 관제와 정보보호 공유와 보안 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49개 기관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회원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아이삭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의료 아이삭은 인포메이션 쉐어링 앤드 아날리시스 센터인데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요. 실시간 보안 관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 아이삭은 금융, 통신, 지자체, 그리고 우리 의료까지 해가지고 4개의 기관이 국내에서는 서로 협업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료정보 침해 대응센터는 의료기관에서 혹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접수, 조사, 분석, 리포트하고요. 상담 외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안티 랜섬웨어도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센터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관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 아이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 아이삭의 이제 아까 플레임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동종 또는 유사 업무 분야별로 해킹이나 사이버 악성 코드에 대해서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민간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좀 저희들한테 가입하고 있고요. 중앙 집중형으로 저희가 그 사회보장정보원의 2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쪽 센터를 통해 가지고 중앙 집중으로 형으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상호 또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 역량 강화에 어떤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드렸던 정보 공유와 함께 보안 관제를 수행하는 것들을 큰 역할 두 개로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내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조금 좀 부담이 돼 가지고 뭐 유사한 이미지를 했는데,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되게 잘 꾸며 놨습니다. 여기 인제 계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한번 우리 사회부장 정보원에 오셔 가지고 견학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도 있고, '의료기관들의 보안 역량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저희들도 좀 프라이드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소재는 저희가 원래는 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명동 충무로 쪽에 있었었는데요. 작년 말에 군자동 근처로 인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 행정타운 16층, 그다음에 센터는 2층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국고하고 연회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와 이해관계 구성도를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의료기관들이 저희 회원기관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정보 공유와 함께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을 하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고 어떤 가이드라든지 정책, 법 개정을 같이 의논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이죠. 대한병원협회라든지 의사협회 등과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보보안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기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타 분야 의료 아이삭이라든지 민간 보안 전문 업체들과 같이 업무 협업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활용 현황 분석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은 의료기관의 정보 보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료 정보들을 활용해서 과제라든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사업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죠. 니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AI 허브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들의 산출물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저장소가 있는데, 헬스케어 카테고리 내 35개 의료정보 데이터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과제인데요. 154억 규모로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역시 우리 의료 분야에서는 두 개의 과제에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안센터를 주관으로 하는 것과 하나는 원주 연세세브란스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4개 중앙부처가 다부처 본부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지구 의료기기 개발 사업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순수한 의료기기 개발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어떤 의료기기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양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I 허브 화면인데 제가 이제 링크를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얘기 드렸던 빅데이터 플랫폼 과제인데 이 역시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범부처 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인데 역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어떤 사업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외에 국가기관 차원에서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하는 사업과 어떤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 마이 데이터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우리 바로 의료 분야의 마이 데이터 사업입니다. 지금 ISP를 추진을 마쳤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보건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인데
대형 병원들, 그다음에 뭐 제약사,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의료 데이터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의료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제 감염정보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의료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역시 아까 얘기 들었던 마이헬스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인데 전국에 있는 총 41개 대형 병원들이 데이터들을 같이 협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 의료 분야에서 감염정보 전문 결합기관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어떤 데이터 선순환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소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기반이 완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미래 방향성인데요. 자,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기관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이 유관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캠페인에도 동참을 하고 대승적인 협업 마인드를 갖고 합동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 융합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4개의 카테고리별로 국가, 의료기관이 각각 협업해 가지고 열심히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호와 활용이 의료기관 개인정보 선순환 체계 조성을 위해서 서로가 성숙도 제고를 위한 인해일불로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선순환 체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두 번째로는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성 기반을 조성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의 연구, 상업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술, 상업화, 표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의료산업의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안전, 의료산업의 발전, 마지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료기관과 우리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가 협업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